월세로 살고 계시나요? 전세로 바꾸시면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 대해 막연하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 궁금하셨을 내용들을 쉽지만 꼼꼼하게 정리해볼게요. 영상을 보시고 좋은 전셋집 구하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전셋집 구하기의 모든 것, 집 계약을 하기 전 단계, 집 계약을 하는 단계, 집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단계, 계약 기간을 끝내고 이사 가거나 재계약을 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집 계약을 하기 전 단계와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다뤄볼 거예요. 집 계약을 하기 전 단계와 집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고 싶은 집을 찾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들은 물론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돈, 즉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권리와 관련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무엇인지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자금 대출부터 시작할게요. 수많은 종류의 대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데 안 받으면 손해인 대출 3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둘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셋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되겠네요. 자, 제가 방금 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손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손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나라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자격만 맞다면 누려야 하는 복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정한 혜택을 주는 전세대출 상품들을 국토교통부의 위탁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운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참고로 많이 들어보셨을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인데요. 중기청 대출이라고도 부르죠. 금리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대출인데요. 살펴볼게요. 대출 대상은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듯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인데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가장 장점은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파격적인 연 1.2%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금액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우선 2년인데요.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해서 10년의 긴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네요. 그런데 물론 그 기간 안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투자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죠? 내가 구하려는 집의 보증금 전액을 대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된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자를 많이 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한번 연 1.2%에 제시된 금리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예시를 좀 볼까요?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올라오시면 많이 알아보시는 서울 신림동으로 가볼게요. 신림동에 SK 허브그린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월세가 1000에 60이죠. 넓지 않은 평수에 만약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관리비를 제외하고도 30만 원이 나갑니다. 신림동 예시로 든 오피스텔의 1층 집 전세가 나왔다고 할게요. 좀 싸게 1억에 나왔다고 가정해볼까요? 월세로 살던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모아뒀던 적금 1000만 원이 더 있었어요. 그래도 8천만 원이 부족하죠? 대출로 나머지 8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비교해 볼게요. 대출로 나머지 8천만 원을 마련하는 가정을 해서 비교해 볼게요. 총 1억 원의 전세가에서 80%를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대출합니다. 8천만 원이 되겠네요. 1.2%의 금리를 적용받아 볼까요? 연간 96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기존 두 달치 월세 120만 원보다 적은 돈이 들어가죠? 이제 월 8만 원씩만 이자를 내면 되겠어요. 특히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이득인데요. 실제로 들고 있던 2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집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 매달 나가던 월세도 마이너스 60만 원에서 오히려 월 52만 원의 플러스로 바뀌게 됐습니다. 꼭 받으셔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알아보시는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할까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하실 은행에 갈 서류를 챙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문하실 은행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등도 마찬가지인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수고요. 다니시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를 은행 제출용으로 받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발급받으시거나 은행에서 안내받은 기간만큼 예를 들면 6개월치의 급여 명세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시 등본, 초본 등의 서류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지 청년 창업자인지에 따라서 추가로 소속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서류 등을 은행에서 안내받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헷갈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 대출 종류를 정하고 면적과 보증금 한도에 맞는 살고 싶은 집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5개의 은행 중 한 군데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있던 돈과 은행에서 빌려주기로 한 돈으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금을 내고 마음에 드는 전셋집 계약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부동산에서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상담받을 때 은행원에게 추가로 들고 가기로 했던 서류를 시원하게 갖다 내시면 되는데요. 이사 당일이 왔네요. 오전에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문제가 없으면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계약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이 입금이 됩니다. 이제 이사를 완료하고 매달 이자만 내면 끝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삿집에 도착해서 짜장면 드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해두세요. 잠깐! 근데 일하면서 평일날 하루라도 은행에 가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피 같은 휴가를 써야 되는 시간을 줄여보고 싶으시다면요.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부터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모바일로는 2019년 10월 14일부터 기금이 든든 어플을 다운받아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단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유명한 전세자금 대출이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인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디딤돌 대출과 쌍벽을 이루는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1.8%에서 2.4%인데요.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리하고요. 최장 10년까지 기간이 가능한 것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같네요.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 보증금 수도권 기준 3억 원, 수도권 외 기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좀 살펴볼게요. 버팀목 대출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2억 원 이내, 수도권 외는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까지의 대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의 7, 80%,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전세 보증금의 7, 80% 금액과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들어가려는 빌라의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70%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이 대출로 빌리려고 하면 세 번째 칸의 연소득 구간,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초과니까 1억 500만 원에 연 2.4%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원금은 놔두고 연간 252만 원의 이자, 즉 매달 이자로 21만 원을 내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나이를 일단 충족하셔야 되고요. 조건이 되신다면 대출 금리가 1.5%에서 2.1%로 기존 버팀목 대출보다는 낮습니다. 대신 한도가 7천만 원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전용이라는 말이 붙듯이 대상에서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말하네요. 금리는 1.2%에서 2.1%고요. 대상 주택은 버팀목과 마찬가지로 임차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의 주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 원이라고 다시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빌라의 전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70%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이 대출로 빌리려고 한다고 합시다. 세 번째 연소득 구간의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초과니까요. 1억 500만 원에 연 2.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겠어요. 아까 버팀목 대출은 2.4%였죠? 그러면 연간 이자는 220만 5천 원이 되는데요. 버팀목 대출보다 연간 50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원금은 마찬가지로 놔두고요. 매달 이자로 18만 4천 원 정도를 내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보증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깡통 전세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려오는데요. 아무래도 전세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혹시나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이 보증을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알아볼게요. 보증 3총사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보증을 서서
위험을 해지해주는 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세 번째 SGI 서울보증인데요. 이렇게 세 군데를 크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를 우리가 내듯이 당연히 보증료가 있는데요.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보증료율, 전세 계약 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것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료율은 해당되는 주택 유형과 부채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세요. 두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반환보증인데요.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상품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네요. 한도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인데 수도권 5억과 지방 3억 원 이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준 보증료율은 연 0.07%네요. 보증 대상 주택과 정확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면에 밑줄 친 부분이 보이시나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일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가입 여부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체크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작년 8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를 다룬 뉴스네요.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것이 100% 선택이었는데 임대사업자에는 의무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에게는 좋지만 임대인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고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기재를 하면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 계약 당사자의 집주인이 일반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사업자 집주인인 경우에는 표시된 것처럼 임대사업자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뒷면으로 이어지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조건 제12조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의 내용을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 수수료의 75%를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25%를 임차인, 우리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SGI 서울보증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 이름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네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또는 임대차 기간 중에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쉽게 말해 무슨 일이 생겨서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SGI 서울보증에서 대신 주겠다는 뜻입니다.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 임차 보증금의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요. 아파트 이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보험료율은 표와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또한 세 곳의 보증기관마다 보증하는 금액이 달랐으니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증이 진행되는 기간 이전에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 계약을 했는데 지방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급하게 6개월을 남기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 말인데요. 그러면 남은 기간은 일수를 계산해서 이미 지불한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세액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소득공제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 표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가 대출 상담도 받고 나머지 현금도 마련하고 조건에 맞는 집도 찾았어요. 이제 집 계약을 해도 괜찮은지 체크하고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내기 직전인데요. 여기서 잠깐 봐야 할 서류 2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이요.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고요.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등본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그리고 서류 검토가 끝났다면 이사하고 짜장면 먹기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했었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우리가 앞서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었나요? 집 가격이 오르면서 함께 높아진 전세금에 내 목돈이 들어갔는데 혹시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사가는 시점에 제대로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었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나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권리를 갖추는 것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사한 집 근처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소가 바뀌었으니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 신고하러 가는 것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실 때 아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챙겨주셨던 파일 있잖아요. 그 안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들어있거든요.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이 서류에 오늘 날짜가 찍힌 확정일자 도장을 꽝 받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밤 12시가 지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이제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정상적인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라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을구 이외에 병구, 정구가 없냐 하시는데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구, 을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구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예전에 만들었기에 갑구, 을구이지 지금 만들었다면 아마도 A면, B면이 되겠죠. 표제부는 건축물 대장처럼 건물의 주소, 면적 등이 기재되어 건물의 얼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가지고 표제부를 만듭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갑구, 을구인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인지 여부, 소유자의 나이, 주소 등은 갑구를 확인하시면 되고 소유자의 대출 여부는 을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일 소유자가 대출이 없다면 을구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 계약 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거주하면서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등이 들어왔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더 간단히 기억하자면 갑구에 나오는 최종 소유권자가 계약하려는 현재 집주인인지 확인, 을구에서 대출이 없는지, 즉 이미 이 집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나 압류나 가압류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볼게요. 건축물 대장은 집을 다 지어서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 최초로 만듭니다.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용도 등 실제 건물의 사실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건물의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구청이나 군청, 특히 정부 민원 포털 정부24에서는 아무 때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 등본을 만드는데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의 변동을 표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관할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대상물의 동호수와 면적 등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는 것이며 건축물 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약하는 아파트나 빌라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 현관문의 동호수를 건축 당시 문 앞에 표시할 때 바뀌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와 빌라의 호수가 바뀌기도 하여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은 한 건물에 대한 공적 장부가 두 개인 것이므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다르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고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 등본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전셋집을 구해서 살기, 집 계약을 하기 전 단계와 집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금 반환 보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까지 알아봤네요. 좀 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전세에 대한 심화된 내용과 사례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